네, 오랜만에 동영상 강좌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바빴던 관계도 있고, 또는 약간 어떤 온라인 매체에 대한 약간 실증 또는 약간 그런 어떤 체계에 대한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좀 약간 포스팅을 등한시한 어, 경우가 됐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관련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직무수행 계획서에 관련된 포스트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주제는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법 총정리입니다. 그 연말이고 12월이잖아요. 연말에는 항상 그 해에 있었던 거를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 해를 굉장히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했던 어떤 그런 직무수행 계획서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조금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강좌는 처음 오신 분도 들어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들어도 좋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강좌를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은 이거를 약간 좀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이게 5강까지 진행을 하려고 이게 챕터를 나눴습니다. 컨텐츠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5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유튜브로 본다면은 유튜브에는 5가지의 동영상 강좌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총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또 나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 번에 진행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한 번에 다 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지루할 수도 있고요. 좀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니,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챕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는 1강에 3강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2부는 4강, 5강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1부는 이 직무수행 계획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며 어디 어떻게 활용되며 심사위원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2부는 약간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어떤 뭐 자소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점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부고요. 그래서 1부, 2부를 좀 약간 주제 있게 정리를 해서 나눠서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지금 진행하시는,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좌가 될 것 같고요. 2부는 이제 추후에 다시 포스트 또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쓴다. 저는 예전에 뭐 필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제안 요청서라든지 어떤 공고문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뽑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합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낚였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죠. 뭐 처음부터 뭐 강의 지나가는데 뭐 낚였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 채용 제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것이 뜬금없이 생기게 됐냐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용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게 생겼나 보다 하시면은 그 목적에 충당되는 어떤 전략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채용 제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자, 지원자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직 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뭐 경력이라든지, 뭐 경력이 몇 년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학력,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 사람 뭐 석사 출신인지, 뭐 박사 출신인지, 뭐 이런 부분들, 뭐 토익 점수, 뭐 어학연수를 뭐 언제 갔다 와서 뭐 영어는 잘하겠네, 뭐 이 정도 느낌? 뭐 자소서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인성이라든지 취미, 뭐 학교 생활, 학창 시절,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재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됐냐?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낚였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평가를 했더니 이거 아니야. 뭐 뽑아놓고 보니까 이 고문관도 이런 고문관이 없어. 업무를 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업무가 더 과부하가 돼야 돼. 얘로 인해서 업무가 더 과부하가 돼. 뭐 그거는 확실하게 직원을 제대로 뽑지 못했고 그 직원이 그 사람에 대한 역할, 그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업무 범위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가 무엇이냐 제가 그냥 한 두 줄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정리된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이해를 하시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 내용들을 알아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는 경력직 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뭐 신입 직원한테도 간혹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입 직원한테는 솔직히 받아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일단 내가 만약 직무수행계획서를 쓴다고 가정하고 만약 접근을 한다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조건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뭐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이런 프로젝트, 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뭐 활동들을 했는지 뭐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직무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 역할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인지 또는 내가 수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현안 분석이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수행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는 거기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직무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뭐 추진 전략이라든지 방법들이 이제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큰 그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무수행계획서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내용들을 쓰면 좋겠구나. 이제 그거를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 감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첫 번째 정보, 교육, 강의, 그 정도 중요하진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왜 직무수행계획서가 필요한가? 왜 직무수행계획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앞에 어느 정도 운을 띄웠습니다. 낚였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운을 띄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올 겁니다. 점점. 자,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직원을 뽑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직원들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천 개의 그 채용 공고문을 많이 봤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보고 낸 통계예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요구를 하는구나. 그걸 통계를 낸 겁니다. 일단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업무와 공공기관에서 했던 업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성향이. 그 관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뽑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비전, 이런 것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뽑은 사람도 힘들고, 뽑힌 사람도 힘들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이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범임이 역할, 이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범임이 역할인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경험, 이제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 요구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얼만큼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수행하는 센스라든지 업무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적 노하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정말 베테랑이구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스토리, 경험이라는 스토리 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범위, 역할, 직무에 대한 역할 이런 건 다 분석된 거,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과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 지원자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이걸 얼마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는지, 이런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역량으로 이제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은.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이게 이제 그 채용 공고문의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대부분. 이거는 이제 결국 지원자를 평가하는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가 된다.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뒤에 가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자, 우리는 일단 1강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심사위원 입장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서 채용자의 또는 지원자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지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 받았죠. 확실히 받았습니다. 느낌 못 받으셨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느낌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완벽히 이해는 못 하셔더라도 느낌 정도는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 정도 이해했는데 느낌 못 받으시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느낌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3단 구성 글쓰기 방법 활용. 이 3단 구성 방법이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가지 구성 방법을 3단 구성 방법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세요. 이 구성 방법. 이 구성 방법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구성 방법을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생각이 지금도 나요. 당시가 아니라 단지 그 당시에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이걸 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대학교 때 그 졸업 논문을 쓰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걸 잘 안다고 하더라도 뭐 서론에 이런 얘기하고 본론 뭐 이론적은 알지만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 또는 보고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체계대로 맞게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글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 체계대로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솔직히 뭐 해당 분야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로 글 쓰는 경우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카톡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뭐 3단 구성 방법을 기반으로 글 쓰진 않죠. 그냥 막 쓰죠. 우리는 내가 전달하고 된 메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또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좋다. 뭐 글쓰기 방법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점진적, 뭐 시간적, 뭐 포괄적, 뭐 굉장히 많아요. 쓰는 방법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고서라든지 어떤 이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글쓰기 방법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은 현안 분석이라는 걸 앞단에서 우리는 이미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런 현안 분석을 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내용들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as is라고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분석한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범위라든지 역할, 뭐 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주요 사업이라든지 정책,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한 어떤 정보들, 뭐 어떤 교육 정보라든지 뭐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여기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회적인 부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들이 파악될 겁니다. 이건 뭐 우리는 전문적으로 스왑 분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녹여 쓰는 게 이제 추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는 과제 또는 어떤 뭐 프로젝트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비 모델이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뭐 약간 그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접근한다면은 뭐 LGG와 투비 뭐 이런 관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된 뭐 직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을 기술을 하고 뭐 기관의 역할 및 비전, 주요 사업에 대한 뭐 직무 역할 및 계획,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뭐 그 외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 뭐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에는 이 추진 계획에 내가 수립한 계획적인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는 뭐 정량적 효과, 뭐 정성적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된 데이터를 뭐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 체계대로 이제 뭐 구성을 하는 게 3단 구성 방법입니다.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에 맞게끔 3단 구성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담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단 구성 방법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까? 우리는 앞에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뭐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 입장 또는 평가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뭐 이런 정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3단 구성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기술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해도라든지 역할력, 범위 및 역할 분석은 뭐 서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어떤 효과라든지 결과를 뭐 결론에 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에 파악하고 그 역량들을 내가 이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본론이라든지 결론에 기술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단 구성 방법과 이것들 매칭을 해가지고 내용 구성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뭐 이론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론을 알아야지 실전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심사위원들, 그리고 인사팀, 또 인사 담당자, 뭐 채용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할 때 또는 평가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직원을 뽑을까? 직원을 채용할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원을 요구를 하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굉장히 많은 채용 공고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통계를 냈죠. 아, 이 채용 공고 또는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대부분 이런 항목들을 요구를 하더라. 그게 이제 통계가 됐습니다. 그 통계된 내용을 일단은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 정의 측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 겁니다. 채용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 능력, 일하는 센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관리 능력.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계획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어떤 기관에서 경력직 채용자를 채용할 때 많이 요구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은 하는 역할이나 업무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그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 분야의 어떤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A라는 공공기관에서 경력직 채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을 합니다. 뭐 개발 분야, 뭐 DB 뭐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나열을 해놨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네? 해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하는 업무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내가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였는데 공공기관에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그거를 개발하는 데 있는 총괄적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에서는 내가 개발 업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개발을 하는 직원이었지만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뭐 사전 계획, 분석, 설계 뭐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 용역을 줍니다. 외주 입찰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대행을 해서 맡겨서 개발을 하는데 그냥 맡긴다고 해서 잘 되냐? 아니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걸 푸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제대로 그걸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업체에서는 솔직히 뭐 개판 칠 수도 있는 거죠. 뭐 고객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개판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는 역량 높은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직 채용자를 뽑는 게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업무 역할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량 부분은. 자, 협력. 갑자기 협력이라는 게 나와서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솔직히 인성까지 내 인정하겠는데 협력? 저거는 솔직히 저런 항목을 요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협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협력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대내외 협력, 조직 내 협력 및 조합, 그 조직 내 프로젝트 뭐 추진 능력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협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자, 앞에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면은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일단은 내가 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받아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업체, 외부 뭐 사기업 이런 사람들과 어떤 대외적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 또는 뭐 A라는 기관이 있는데 A라는 기관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뭐 벤치마킹을 받으면은 더 수월하게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더 완벽하게
퀄리티 높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쪽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외 내 협력. 근데 이거를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공공기관이라는 기관 특성 자체가 그래요. 이런 업무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조직 내에서 뭐 TF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조직 내에 어떤 공공기관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자르지 않아요. 웬만하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어떤 이렇게 뭉치는 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윗사람 말 잘 안 들어도 뭐 잘리거나 뭐 어떤 문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뭉쳐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조직보다는. 뭐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잘 뭉쳐가지고 조직 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해서 협력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인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는 뭐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뭐 여기서 횡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정도 담당자 위치에 가면은 횡령이라든지 청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적인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적인 사람들을 많이 요구를 한다. 자,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을 요구할 거예요. 뭐 그 분야에 대한 경력이 많고 얘가 융통성이 있어서 어떤 대화라든지 소통이 잘 되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역량도 충분하고 우리 기관에 대한 이해도 있고 뭐 사업 추진 능력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요소들을 많이 평가를 할 거예요. 이게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채용 담당자가 직원을 뽑을 때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직력이 나열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요약을 한다면 뭐 이 정도 부분에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직무수행계에서 작성 방안은 일단은 우리가 분석했으면 채용 기준을 분석을 하고, 이거는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기준에 맞게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수행계획서는 이 채용 담당자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만점짜리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뽑고 싶은 인재에 대한 요구사항, 조건을 파악하고 요구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이 강좌는 네이버 블로그 에수비라는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소통하고 싶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또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주인장과 같이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밴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수행계획서 뭐 컨설팅을 받고 싶다 또는 뭐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블로그에 오시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뭐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좀 약간 내 정체성을 좀 밝히기 싫다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뭐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2부는
추후에 다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